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세월호만 얘기하면 이분 꼭 떠오릅니다. 정말 오랜만에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이신 은수미 의원님 모시고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랜만에 네, 저희가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뵙네요. 예. 이 스튜디오에도 오랜만에 그러니까요. 오고요.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저는 그동안 한 10개월 전국을 돌면서 강의를 했고요. 예. 특히 촛불이 타오를 때 11월 같은 경우는 강연 요청이 다 잘랐는데도 17건. 그래서 한 달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4-5번은 전국을 가잖아요. 네. 뭐 목포대도 갔다가 부산대도 갔다가 그래서 그래도 힘든 줄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촛불이 타오르기 전과 네. 촛불이 타오른 후에 주로 이제 청년들이 저를 많이 초대를 했는데 청년들의 질문이나 반응이 달라요. 그러니까 촛불이 타오르기 전에는 제가 좀 더 불손하고 좀 더 도전적이 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마구 억울해하면서 네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다. 너희 같은 기득권 세력이 뭐 좀 해봐라. 우리는 네. 우리 앞의 현실만 가지고도 충분히 어렵다. 마구 항의를 하셨어요. 네네네. 심지어는 뭐 조선대 학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지경이 되도록 당신들은 뭐 한 거냐라고 그 질문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부정적인 기운이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대격변의 시기고 세상이 바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고 네. 여러분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여러분의 도전을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 얘기를 해도 네. 아니. 근데 스스로 촛불을 드셨잖아요. 20대가 이번에 촛불을 들었죠. 들었어요. 스스로 예, 바로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 청년 그리고 세대가 다 촛불을 예, 광화문에서 제 강의 들었다는 친구를 만난 적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렇죠. 죽어도 세상이 안 바뀐다고 저하고 막 입씨름을 했었던 네, 사람들도 스스로 촛불을 들고 난 이후에는 네. 질문이 달라졌어요. 그래요. 질문은 달라졌는데 제가 가장 그 가슴 아팠던 현상, 제가 광화문의 조울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광화문의 조울증. 네, 예. 책에도 나와 있어요. 예, 제가 예, 그것까지 이제 책을 썼는데 네. 뭐냐면 토요일 날 저녁에 촛불이 타오르면 광화문에 나가거나 그걸 보고만 있어도 세상이 막 바뀔 것 같아. 네, 그렇죠. 근데 월요일 날 오전에 면접 보러 가고 알바하러 가고 뭐 취업 뭐 맞아요, 하러 맞아요. 출근하러 가고 할 때면 아무것도 바뀐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질문해요. 회복 어. 메시지로도 질문하고 네네. 강연할 때도 질문하고 제가 그렇지요라고 질문을 드리면 네라고 대답하세요. 그러면서 나온 질문들이 네. 알바가 시민이 될 수 있나요? 이번에 대선에서 야당이 집권하면 뭐가 바뀌나요? 그러니까요. 정말 정치라는 게 우리하고 함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도구일까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네. 제가 30대, 40대가 되면 사회에 자리라도 하나는 있을까요? 그러니까 스스로 촛불이 되는 기적을 이뤘는데 네. 저는 87 민주화 때보다 훨 더한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걸 믿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스러워하고 이미 많이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저희들도 이제 오마이 TV나 오마이 뉴스가 이렇게 그 좋은 임금 시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저. 예. 이 보면 대부분의 청년 저희가 이제 새로 입사하는 신입 사원들을 보면 아르바이트, 그다음에 파견 노동, 인턴, 비정규직 안 거친 청년들이 없어요. 없어요. 예, 전부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인턴만 몇 번씩 한 친구들도 아니 있고. 그래가지고 티슈 인턴, 부장 인턴도 있어요. 티슈 인턴은 이제 티슈처럼 이렇게 뺀다고. 부장 인턴은 인턴 경력이 부장급이야.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네. 굉장히 일을 잘해요. 굉장히 똑똑해요. 네. 우리나라 청년들이 네. 스펙은 정말 놀라워요. 능력 맞아요. 자체가 말을 하거나 프레젠테이션 하거나 그런데 한 번도 자기 자리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 스펙 가지고 커피 심부름도 해야 되고 누구 뭐 고쳐줘야 되고 어쨌든 저 이제 그렇게 질문하고 고민하는 청년들과 함께했던 기록을 네. 책으로 냈어요. 네. 그래서 은수미의 희망마중. 자, 그리고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은수미의 희망마중. 부제가 알바가 시민이 될 수 있나요? 이고요. 네.
이 책을 클로즈업 해주세요. 제 얼굴은 빼주시면 그거 안 된대요. 자 이렇게 가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입니까? 제가 여기 머릿말의 제목이 뭐냐면요. 네. 여러분의 시대가 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의 시대는 온다. 이것은 당위나 신념을 말하는 게 아니다. 위안도 아니다. 우리의 역사가 시민의 작은 행동이 기적처럼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낸 기록물들이 그렇게 말한다. 기록들이 그렇게 말한다. 제가 요새 눈이 잘 안 보여요. 일을 많이 하니까 눈이 잘 안 보여요. 귀가 안 들리고. 촛불이 기적이에요. 맞습니다. 그건요. 우리 기성세대가 87년 민주화 얘기하는데 87년 민주화보다 훨씬 더 훌륭한 성취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책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87년 민주화를 약간 리메이크한 면도 있지만 네. 워낙 창조적이어서 87년 민주화 그러니까 계승하면서도 네. 굉장히 다른 창조물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날로그 세대예요. 네, 네. 그렇지만 지금은 디지털 시대고 디지털 세대인 거예요. 네, 네. 여러분들이 주인이고요. 그럼요. 주인임을 스스로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그 기적을 믿고 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네. 어떤 노력을 하겠노라 이런 얘기도 썼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정말 촛불 이상을 들고 이카루스의 날개를 펴고 네. 저 태양을 향해서 오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리고 저 같은 사람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촛불의 중요한 포인트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87세대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386들을 예. 보면 이렇게 몇몇의 스타 운동권들이 맞아요.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운동권, 운동사회의 주역이 돼서 정치도 하고 뭐 중요한 스타도 되고 그래서 그 굉장히 요직을 많이 한국 사회 요직을 많이 차지하고 소수가 독점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이렇게 말씀드린 의원님 비판하시겠지만 운동을 활용한 측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몇몇 스타들이 저는 책에는 뭐라고 써놨는지 네. 사실은 87년 그러니까 이번 촛불과 네. 87년 민주화가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가 네. 이번 촛불은 자기 이름을 내걸고 자기 깃발로 했어요. 네. 내가 나를 대변한다라는 그렇죠. 식이라면 예. 우리 때는 사실은 네. 익명이었어요. 네, 다. 익명의 개인이 집단을 위해서 네. 자기 헌신을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네. 소수의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가 수혜를 받은 게 맞아요. 네. 저도 그 수혜자의 일원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제가 받은 의원님 수혜라고 하기엔 너무 짧죠. 4년? 어쨌든 의원님 이외에 한 12년 이상 수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받은 혜택을 네. 저는 다 우리 청년 세대에게 되돌릴 생각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의원님처럼 이렇게 4년 하고 한 40년 갚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4년 정도 수혜보고 한 40년 정도 갚겠다. 지금도 청년들을 위해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이거 아주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은수미 의원님을 모신 이유가 있어요. 2014년 때 그 7월 20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국회의원들 많아요. 87년 유월항쟁으로 수혜 입은 국회의원들.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다 아실 텐데 그분들이 다 조용히 있을 때 세 분의 여성 운동권 출신 세 분의 여성이 세월호 이대로 이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단식을 결행하셨어요. 맞아요. 첫 번째 87 운동권 이은수미, 두 번째 유은혜, 그리고 세 번째 남인순 이렇게 세 여성 동지가 국회에 자판 깔고 단식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때요, 제가 그 세월호 참사 이거 안 된다. 그때 뭐였냐면요, 그때 그 엄청나게 삼엄한 경계 속에서 맞아요. 혈압약도 제대로 수급이 안 되고 가족들이 국회에서 농성하시고 이럴 때예요. 맞아요. 그럴 때 그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 경찰들이 다 국회를 가로막고 그 출입조차를 못하게 했을 때 제가 아는 목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아는 목소리가 막 고함을 치는 거예요. 봤더니 정말 경찰들 앞에서 막 싸우고 계신 분이 있었으니 바로 은수미 의원님이셨습니다. 그때 문을 여세요. 문을 열란 말이에요. 왜 정말- 가족들이 못 맞아요. 들어갑니까? 국회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예? 왜 가족들이 세월호 가족들이 왜 국회를 못 들어갑니까? 이렇게 싸우는 분이 있었으니 은수미 의원님. 그게 정문사에 끼어 있었잖아요. 정문사에 끼어 정문을 못 닫게 하려고. 정문을 못 닫게 하려고 이 작은 체구가 정문을 못 닫게 하려고 그 자료화면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걸 끼고 있었어요. 딱 끼어가지고 버티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맞아요. 전직 운동권 국회의원들한테 막 문자 보내고 뭐하냐 아저씨들 나오시라 해서 나온 분이 강기정 의원님. 한숨 쉬시고 그때 이제 지금은 국회의원이 안 되셨지만 그때 또 나오신 분이 누구죠? 구로인가 그 금천 이목희 의원님. 이목희 의원님, 이목희 의원님도 쫓아 이목희 의원님도 나오셨어요. 쫓아 나오시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때 386 의원들 잘 나가는 의원님도 안 나오셨어요. 그때 아무도 안 나오셨습니다. 지금 원내대표 하신 분도 안 나오셨고요.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 기억이 어제 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 투쟁이 필요할 때 그리고 국회의원의 힘이 필요할 때 싸우는 국회의원과 싸우지 않는 국회의원이 구분되더라. 이럴 때 당시에 싸웠던 국회의원을 다시 소환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 앞에 모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의원님 어제 1073일 만에 맞아요. 세월호가 다시 국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의원님 어떠셨어요? 다들 비슷한 심정이 제일 끔찍하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 참혹했어요. 예, 그러니까 똑같았을 것 같아요. 의원님 지금도 막 울고 계세요. 예. 아니요. 그 밤늦게 인터넷으로 네. 이제 TV 영상을 보는데 네. 정말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양이 가능했구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제는 정말 진심으로 세 가지 의혹이 들더라고요. 네. 똑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의원님 또 울고 계시네. 고의 침몰시킨 거야? 음. 그 다음에 고의로 수색 안 한, 그러니까 이 구조 안 한 거야? 고의로 인양 안 한 거야라는 질문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는 왜 3년을 기다려? 예, 그러니까요. 예, 도대체 저렇게 확 올라올 수 있었던 소조기가 도대체 3년간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3년간의 기억이 떠올려. 기억을 하실지 모르지만 한동안 많이, 그러니까 세월호에 대한 욕이 많이 올라왔을 땐 네. 제가 그 총선을 하는 와중에 계속 노란 리본을 달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도 욕 엄청 먹었어요. 그때. 심지어는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인 분들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세월호 배지 떼라고. 예, 세월호 배지 떼라는 걸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그걸 가지고 그걸 달고 있으면 표가 안 된다. 네. 너 떨어진다. 네. 빨갱이로 낙인 찍힌다.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보수적인 분들은 예를 들어 조기 축구에 가고 이러면 네. 네 아들이 죽었냐, 네 딸이 죽었냐, 네 부모 3년상은 치르냐 그러지도 않으면 세월호 배지는 왜 달고 다니고 시체팔이 얘기 꼭 나왔고요. 시체팔이. 저는 그걸 지역에서 직접 들으니까 이게 제가 가슴이 무너지던데 가족들은 얼마나 많이 들으셨겠어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저는 카톡으로만 도는 것을 보다가 직접 사람이 시체팔이라고 얘기하는 소리를 들으니까요. 이게 표정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런 난리를 사람들 쳤어요. 표까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인면 수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 인두껍을 쓰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라는 그러니까 그 김영호 씨, 그 예. 유민이 아빠 단식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폭식 투쟁하고,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는 인식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 이 도저히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월호 참사에서 그 이후까지 엄청나게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단화된 무슨 이념 논쟁으로 갖다 붙이고 뭐 종북이니 뭐니 막 이런.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정말 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서 생각해봐야 되는 게 아직도 너무나 많아요. 전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시작. 있는 것은 급변침을 해서 배가 뒤집어졌어 외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맞습니다. 급변침이 왜 됐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고의야 단순 실수야. 음. 그러니까 고의로 침몰시킨 거야 단순 실수야. 고의 침몰설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 다 열어놓자는 거예요. 우리가 3년간 아는 거라고는 급변침을 해서 배가 뒤집어졌어. 네. 그래 뒤집어지고 그래도 이렇게 위에 아직 떠 있는 동안도 구조가 안 됐어. 그러면 다시 이게 고의로 구조를 안 한 거야? 아니면 어쩔 수 없었던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뭐 폭식 투쟁에 시체 8인이 이 욕을 다 해대면서 세월호를 지으려고 했잖아요. 교통사고라고 얘기하고. 그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 얘기를 어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정청 회의를 가면은 세월호라는 말 자체를 꺼내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 꺼내면 안 되는 걸로. 아니 저는 그 당시 분위기가 예. 전 19대 국회는 트라우마 국회예요. 트라우마. 왜 생각을 해보세요. 10대 네, 국회, 예. 19대 국회에서 저 같은 경우 네. 2012년 대선에 졌어요. 맞습니다. 지자마자 노동자들이 자살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2013년은 장례식장 돌아다니는 거였고요. 초기에는 2012년 대선에서 진 여파로 돌아가시다가 네. 나중에는 생활고로 자살들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네. 그래서 2013년 보냈어요. 네. 2014년 좀 나아지려니 했는데 이번엔 세월호가 터졌죠. 네. 그 2014년 세월호 그 난리를 지금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2015년 메르스가 터진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둘둘 말아서 태운 거 아니에요. 아주 솔직히 얘기하자면 그렇게 2016년 총선을 맞이했으니 저는 이가 19대 국회는 제가 강의를 다니면서도 항상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그것밖에 못한 거예요라는 질문 참 많이 들어요. 다시 돌아봐요. 그래 끊임없이 복귀를 해요. 네. 정말 끔찍한 국회였고요. 어느 생각까지 드냐면 제가 SF나 애니메이션을 잘 봐요. 무슨 악마의 저주가 씌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떠올리면 네. 제대로 시민이 웃은 적이 없잖아요. 그게 박근혜 정권 내내였네. 내내 그랬어요. 박근혜 내내 정권 울었어요. 내내 울었어요. 내내 울고 그다음에 아까 그 11일간 단식할 때 그러니까 세월호 가족분들 옆에 바로 저희가 천막 치고 있었는데 네. 새벽에 눈을 뜨면 지금도 그 호국 소리가 들려요. 부모님들 중에 두어 분이 새벽에 같이 눈을 뜨시겠죠? 네. 그 조용한 곳에서 울어요. 근데 이 울음을 그러니까 막 입술을 깨무는 울음 있잖아요. 하다가 결국 호곡을 하면 어떤 느낌이 들냐면 그때 새벽에 이렇게 밝아오는데 완전 핏빛인 것 같아. 하늘이. 그걸 11일을 딱 겪고 났더니 정말 고민 많이 됐어요. 저는 세월호가 아니었다면 재선 도전,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정치인으로 이러고 있지 않을 거예요. 제가 그 은수미 의원님하고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정치를 왜 하는 거냐 도대체. 정치를 정말 고민이 많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정말 그 내부에서요. 이를테면 이제 그거를 뭐라 그래야 됩니까? 자기 권력을 위한 투쟁을 하거든요. 국회의원들은 되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 재선, 내 삼선을 위해서 하는데 은수미 의원의 경우에는 정치를 하는 이유나 목적을 가지고 당신들은 도대체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냐라고 끊임없이 선배들한테 질문하고 문제 제기하고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주변 기자들한테도 얘기를 참 많이 했었던 국회의원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노동자들 계속 자살했죠. 그리고 대선 이후에 정말 경제 문제가 심각해서 심각했어요. 생활고로 집단 그러니까 여러 2013년 목숨을 같은 끊는, 경우는요. 예. CEO나 GS25 편의점주들이 계속 자살하셨고요. 그분들이 대부분 3, 40대셨다고요. 그러니까 죽음의 기억에는 없어요. 박근혜 정권은 죽음의 기억. 예.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서 사람들이 치유를 원하시는 게 네.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연을 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외국은 영웅을 그리는 영화들이 꽤 많아요. 한국은요. 네. 그러니까 부당거래를 이렇게 나쁜 놈들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치유 얘기들이 많아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요즘 청년 스타나 영웅들이 있어요. 네. 뭐 이번에 에마 왓슨 같은 경우도 네, 네, 네. 페미니스트로서의 예, 영웅이잖아요. 예.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헝거 게임이나 다이버전트나 이런 시리즈들을 보면 영웅 젊은 청년들을 영웅으로 내세우고 그다음에 요즘 마블 코믹스 뭐 그런 거 SF들도 다 영웅의 시리즈. 한국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드라마도 그렇고 제가 네. 도깨비도 보고 구름이 그러니까 요즘 몰아보기를 예, 뭘 예, 해야 예, 되냐 했더니 예. 뭐 도깨비 보고 예. 구름이 가린 달빛도 예. 보고 봤어요. 예, 예. 근데 이게 사람들한테 힐링을 주는 거예요. 치유를. 음. 그 정도로 심하게 가슴이 영혼이 패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습니다. 견뎌낼 수가 없을 네. 정도로. 근데 바로 그런 청년들, 그런 어쨌든 40, 50대까지도 다 촛불을 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적을 만들고 저는 제가 대격변의 시기고 한국도 그렇고 우리가 바뀔 거다라고 강연을 하면서도 10월 전까지만 해도 믿지 못하는 점도 있었어요. 저도. 과연 바뀔까? 예, 저는 우리가 할수 그렇게 말을 있을까? 해. 예. 그런데도 틀림없이 이건 이렇게 갈 거야라는 직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대 정신이라는 시대 정신이 이렇게 흘러가고 예.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또 강연 저를 초대한 분들이 힘들어하니까 네. 믿겨지지 않았는데 10월 29일 딱 촛불 타오르는 거 보고 맞잖아. 음. 그리고 저도 잠깐은 반성했어요. 아니, 약간 내가 불신한 면이 있구나. 예. 근데 진짜 그 저는 20주 내내 저희가 이제 생방송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 오마이 TV가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생방송을 하면서 저희들은 사실은 시민들을 관찰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민들을 취재하면서 인터뷰하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끊임없이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질문. 질문을 못하게 하는 사람 정말 싫어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참 질문을 안 받잖아요. 맞아요. 질문을 안 받는 사람들이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의 예. 가장 핵심이 반응, 리액션, 그렇습니다. 소통이거든요. 예, 소통인데. 공명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게 불가능한 그 전제군주 시대의 그렇죠. 예. 인 거죠. 그렇죠. 질문을 안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없는 거다. 거예요. 기자들 저는 입장에서는 예. 그런 건데, 그러니까 20주 동안 내내 촛불 집회를 하면서 세월호 가족들이 늘 맨 앞에 서요. 항상. 그리고 야,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구나. 법원이 계속 허용을 했잖아요. 200m 앞, 100m 앞. 맞아요. 그래서 정말 코앞까지 간 거예요. 세월호 때도 못 갔어요. 그 앞을 못 갔는데 어쨌든 청와대 코앞까지 가가지고 이제 그 함성을 지를 수 있고 이렇게 됐었던 건데, 정말 초등학생 어린아이, 정말 유모차 탄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연세 지긋하신 분들까지 저 7학년 2반이에요. 이런 분들까지도 전부 나와서 했던 얘기는 이래가지고는 나라 안 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요구는 다 달라요. 청년들은 청년대로, 그리고 또 50대는 50대대로, 60, 70대는 60, 70대대로 다 이해와 요구는 전부 다르지만 단 하나 통하는 게 있다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 나라 이렇게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가 관통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촛불의 기적을 맞아요. 만들어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촛불 시민들한테 봤던 게 자긍심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사람이 자존감이나 자긍심을 잃으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상이 그렇게 만들잖아요. 너는 네. 비용이고 그렇잖아요. 아무데나 가서 일해. 돈이면 다 되는 거 네, 아니야? 돈이면 다 되고 업무 끝나고 나서도 카톡 메시지 항상 받아야 되죠. 핸드폰 항상 켜놔야 되잖아요. 네, 네. 너 그러니까 그렇게 장시간 노동해도 너희들 일 안 해. 무임승차 안 돼. 네. 항상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자존심을 팍팍팍 줄이거든요. 그거 일거에 네. 나 누구야? 음. 나 인간이야. 네. 라고 얘기하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눈물 날 것처럼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너무 잘해요. 네. 너무 똑똑해요. 예. 저는 그 자유 발언할 때 보세요. 저는 그리고 저는 네, 이 맞아요. 자정 능력에 정말 놀랐어요. 네. 그 집단 지성의 힘이라는 게, 물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의원총회 하면 막 바꾸잖아요. 지도부 의견을. 그래서 그 집단 지성의 힘에도 놀라지만 촛불의 집단 지성의 힘도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전혀. 누가 차별적인 발언을 네. 해요. 여성 차별 혹은 장애인 차별, 뭐 병땡 뭐 이런 년 뭐 이런, 이제 작년이 또 그 맞아요. 병땡년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의 비유를 막 하면 아래에서 뭐 하지마 그 힘으로 이제 다수, 그러니까 물론 이제 수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집단지성의 힘으로 그런 표현 쓰지 맙시다. 그리고 버스에 막 올라가가지고 폭력하려고 하는 사람, 아유 내려오세요. 그렇게 폭력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 차별적 언어 쓰지 말자, 폭력하지 말자, 이런 것들이 힘으로 모이더라고요. 모인 그 거예요. 현장을 전 봤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핵심 씨앗이 뿌려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요즘 가짜 뉴스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막말이라든가 네, 네, SNS를 네. 통해서 익명이라는 이유로 혹은 자기도 모르게 가짜 뉴스의 를 만들거나 자기도 모르게 네. 그걸로 당해요. 저도 당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래요? 무시무시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현실이에요. 네. 아직 그런 것들이 흘러다니고 여야 할 거 없이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지금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네. 하지만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자정 능력을 갖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네. 저는 그 힘을 믿어요. 그것이 아직 좀 어떨 땐 작아 보인다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면 지금 민주당 경선이나 대선 네, 후보들 네, 네. 간에 지지자들 간에 그 싸움이 치열하더라고요. 그게 좀 심각한 모습이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지지자들 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겪어본 거에 따르면 물슨 세력이 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는 과정 이런 것들을 보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나도 그 가짜 뉴스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요. 이게 정보의 홍수 시대에 그렇죠. 컨트롤할 수가 없는 본인이 알 수가 없어요. 네. 저도 그런 실수를 할 뻔했다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당한 적도 있고 네, 네. 제가 그런 실수를 한 번 한 적도 있어요. 결국 이렇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페북에서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뭐 스크리닝하는 기능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데 네.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게 사실 같아. 그러니까 요새는 정말 트윗에서 리트윗하는 것도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조심하자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저도 예. 그리고 또 도움도 많이 받아요. 예. 제가 어떤 도움을 받았느냐면, 그러니까 그 이마트가 임대한 뭐 곳에서 마침 토요일마다 닭을 30% 할인을 했어요. 하는 세일 그래요? 행사를. 어. 그걸 누가 이제 트윗으로 보내주셨어요, 사진을. 그래서 그걸 리트윗을 하면서 그게 이제 촛불이 타오를 때니까 네, 네, 네. 딱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달린 여러 가지 댓글 중에서 닭 암탉 이게 여성의 혐오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이제 트윗이 온 거예요. 네, 네. 그럼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닭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의 닭은 그냥 일반 닭이고 네. 닭 세일을 할 때의 닭은 그 다음에 뭐 무슨 뭐 이런 닭은 암탉이 울면 집안이 그렇죠. 망한다. 뭐 그러니까 그런 이런 옛날, 여러 가지가 예. 있어서 여성 혐오. 네, 저는 중립적으로 썼다 할지라도 그렇게 우려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들을 서로 이제 주고받는 그 과정이 네. 저로 하여금 리트윗이나 트윗이나 페북 메시지를 주의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주의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게 엄청난 힘들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함께 이야기하는 사이에 이제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그 세월호가 수면 위로 13m 부상하면 이제 그 반잠수정에 실어가지고 그렇죠. 이제 그 목포 신항으로 예, 예. 이동을 하게 되는데 13m가 부양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성공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은 이제 제킹 바지선하고 선체 간에 그렇죠. 있던 2차 고박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그 혹시 이제 선체가 흔들려가지고 부딪혀서 또 무슨 문제가 문제가 생길 생길까 수 봐. 있기 때문에 이제 바지선 사이에 네. 고무정 같은 거, 고무 푼톤을 박아서 고무를 양쪽에서 이제 충격을 완화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이동, 이제 3.5km 떨어져 있는 거. 왜냐하면 저 밑에 고박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이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바지선을 분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는 방법으로 하는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13m면 이제 밑으로는 9m. 9m. 예, 그러니까 그 좌현은 아직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현 쪽이 좌현 쪽으로 뒤집어 있기 때문에 우현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우현 쪽인데 밑에 이제 좌현에 A, B, C, D, E 구간이 그 있고 여기에서 이제 A, B 구간은 객실 그리고 이제 CD는 화물칸 뭐 이제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데 이게 뒤집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이제 원래 세워가지고 당초에는 바닷속에서 세워서 선체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방법을 했다가 그게 안 돼서 그냥 누운 채로 리프팅 빔을 네. 박아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이동을 해서 가는 건데 밑에 이제 박아서 9m는 바닷속에 있어서 자연 쪽은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은 성공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럼요. 네. 아니 저는
탄핵 5일 만에 인양 결정이 되는 걸 보고 여러분 놀라지 이게 뭐야 도대체 그랬잖아요. 예. 근데 지금 탄핵된 지 2주가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5시간 보고 만에 인양한다고 아. 해수부가 발표했어요. 맞아요. 5시간 만이었죠. 네. 너무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세월호였다면서요. 노란색 세월호 이런 거 엄청 싫어했다. 무지하게 싫어했다고. 보도를 봤죠. 김기춘 그 비서실장 그 김영한 거기도 있잖아요. 나오잖아요. 김영남 김학록에도 나오죠. 빈막록에 보면 이거 인양을 하면 정부 부담이다. 그래서 X 친 거. 네. 저는 이 모든 것을 밝혀내는 과정.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세월호를 보고도 그랬고 이번에 탄핵 이후에 5시간 만에 세월호 인양 결정하는 걸 봐도 그랬고 이번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그 검찰에 가서 영상 녹화를 안 했어요. 안 하는 걸 보고 아니 네. 노무현 부동의 대통령이 했대요. 했잖아요. 예, 노무현 대통령을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안 하겠다고. 그렇죠. 부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상 거부죠. 그렇죠. 예. 아니 근데 거부든 아니든 이건 검찰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봐준 거 아닙니까? 네, 전 봐준 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럴 만한 의혹은 충분히 있는데 이런 걸 보면서 그리고 왜 노무현 전 대통령 봉화에서 허위허위 올라왔는데 여긴 8분 걸렸잖아요. 네. 정말 그때 테헤란로에서 출근하시던 분들이 다들 화가 났던데 다 차량 통제를 했죠. 예. 예.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근데 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물론 이제 의원님은 이제 독재 시절에 조사를 받으셨지만 네. 피의자 신문조서 쓰잖아요. 그거를 7시간 고치게 해줍니까? 아니요. 의원님은 어땠어요? 그때 우리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 지금 의원님 고문 어떤- 받으셨잖아요. 저는 그때 한 달 가까이 고문을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도 고문의 트라우마가 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세월호나 뭐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나 사고 난 사람들 있죠. 네. 사고 난 분들은 평생을 그러고 간직하고 가야 돼요. 다만 이거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로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한데 한국은 첫 번째로 그걸 긍정적인 에너지로 만들어 나갈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되는 면이 있어요. 세월호도 보면 아버님들이 진시로 배 샀죠. 항해해야 되니까 배 운전하는 자격증 예. 운전면허 땄죠. 그래서 현장을 직접 다니시죠. 동거차도에 1년 반 넘게 그 망원경으로 감시하고 계시잖아요. 일지 쓰면서. 근데요. 피해자가 진실 규명을 피해자가 해야 진실 돼. 규명해야 되면서 자기가 입은 피해는 지금 치유를- 모르고 치유를 그러니까 감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을 할 때 이렇게 보면 네.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너무 많은 아픔과 슬픔과 피해를 갖고 있어. 근데 본인이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본인의 고통에 둔감해져요. 그래야 되니까. 그래야 되니까. 아휴, 이거 굉장히 그런 것 심각한 상황이에요. 오히려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도 한동안 그랬다가 저 자신의 고통에 민감해진 시기가 이제 민감해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저 자신을 이렇게 정면으로 바라보게 됐거든요. 너 왜 그러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네, 네. 갑자기 화가 나거나 갑자기 막 울음이 나고. 네, 네, 네. 근데 그게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에요. 네, 당연한 거죠. 근데 세월호 부모님들 보세요. 울지도 못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아픔조차도 지금은 후순위인 거야. 내 아이가 죽었는데 하늘에서 보고 있는 아이들한테 내가 뭐라도 얘기를 해야지. 내가 지금 당장 죽고 싶지만 아이들 때문에 그렇게 못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엄청난 트라우마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뭘 하지 못하고 이제 시작해서 그럼 진상 규명하고 처벌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길 때가 전 가장 위험한. 그래서 이분들을 사회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트라우마는요. 네. 저는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아까 이제 네. 고문 얘기 고문 한 달간 받고 나서요. 네. 이걸 저도 살아야 되니까 네. 내가 굉장히 심각하게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는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유일한 목표는 나는 여기서 장래 안 치를 거예요. 이게 굉장한 활력이
긍정적 에너지예요. 난 여기서 안 죽을 거야. 장례를 치러도 난 밖에서 장례 치러. 이러면서 막 웃고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죽으면 이 억울한 거를 그게 그냥 억울한 거예요. 별게 아니에요. 뭘 규명하자, 누구한테 보복하자 이거 아니야. 그냥 내가 여기서 죽는 건 너무 아니야. 네. 그래서 그게 저를 버틴 힘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몰랐어요. 예. 근데 나왔잖아요. 이게 자유 몸이 되고 이제는 소박하게 뭐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뭐 이래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갑자기 내가 왜 살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2년간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어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그런 과정을 겪고요. 그 과정에서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린다. 어쨌든 그런 고문을 받든 사고가 생기든 다 그러고 그 고문을 받고 나서 검찰에 이렇게 딱 가잖아요. 그 당시는 이랬어요. 이게 조서를 이렇게 예스냐 노우냐만 물어봐요. 쭉 읽어보고. 그러니까 검찰의 신문 조서를 다 쓰고 예. 예 아니오만 답하는. 네, 이건데 이게 이 정도 돼도 그게 뭐 7시간, 1시간 내로 끝나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건 아닌데요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럼 뭐 저 터지는 거지 또. 몇 그때 번. 그냥 맞는 거 누가 때려요? 검사가 직접 때려요? 검사가 약간 때린다라기보다는 네. 그때는 쥐어 박아요? 뭐 좀 그런 되게 어려 보이니까. 야 이거 다시 써. 콩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그거 아니잖아, 이런 콩. 예. 제가 두 번째 다른 검사를 만났을 때 그분은 되게 신사적이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의원님 조사했던 검사들 지금 뭐예요? 모르죠. 조사했던 몰라요. 심지어는 제가 네. 안기부원 21명 고소했어요. 근데 네, 네.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별칭으로 고소했어요. 저 만두 별칭이 지금도 기억나요. 그건 기억이 나요. 네, 의원님 그러니까- 고문했던 안기부원의 그 야 만두 뭐 이러면서 이 그 이름으로 음. 별칭으로 그 다음에 수유동 어디 사는 누구 뭐 이렇게 걔들이 저 이제 한참 어떤 시기냐 한참 고문해요. 네. 반쯤 죽여놓고 나서 네. 자기네들끼리 예. 그 커피 같은 걸 마시면서 예. 나 이번에 수유동에 뭐 집 하나 샀어라든가 우리 애가 이번에 무슨 상장 받았다 이런 얘기를 이게 어렴풋이 들려요. 그러니까 나를 인간으로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작하거든요. 고문을. 예. 그래서 21명 이제 고문관을 고소를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온몸에 그 흔적을 남아 있어가지고 고문의 흔적. 예, 그러니까 이 고문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저는 열흘인가 변호사를 못 만나게 했었어요. 이거 지워야 되니까. 그런데도 흔적이 남아가지고 저희 부모님하고 변호사를 제가 가장 늦게 봤어요. 근데 난 몰랐는데 부모님이 저를 보자마자 옷 벗어 그러는 거예요. 윗옷을 어머님이 벗기셔서 아유, 왜냐하면 어머님 그 얘기를 듣고 들어오신 거예요. 고문당했을 거다. 고문을 당해서 얘가 너무 늦게 어. 변호사를 만나게 만나. 하니 옷을 한번 벗겨서 상흔을 확인하십시오. 근데 저 같은 경우 몸이 너무 아파서 아침 저녁으로 의사들이 왔었거든요. 안기부에 아침 저녁으로 와요. 그러니까 제가 폐렴하고 장염까지가 걸려가지고 예. 내가 죽겠다 싶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왔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어머님 이렇게 뵙기니까 고문 흔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요. 그래서 검찰을 다시 만드는데 그때 만난 검사님은 제가 지금도 성함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기억이 남는 게 뭐냐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너무 생생해. 그래서 이게 심증은 확실히 가는데 물증이 없어서 기각될 겁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는 가슴이 아팠다. 그래서 내가 그분이 그러니까 공안팀인가 봤더니 아니에요. 공안팀이 아니신 다른 검사한테 그건 넘어갔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커피를 한 잔 주면서 그러니까 되게 어려 보였. 제가 되게 그때도 어려 보였었던 탓도 있고 몸이 네. 너무 아파 보이니까 안쓰러웠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기억은 나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7시간이나 그걸 고치게 해주는 특권인 거네요. 저는 그렇게 특혜네요. 특혜 굉장히 검찰에.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대했을 거다. 왜 보통은 그래?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검사는 기싸움이에요. 이 피의자와 검사의 관계는 기싸움이어서 처음에 기를 죽여요. 그건 고문수사관도 마찬가지예요. 네. 기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네. 근데 여전히 기가 살아있었을 거다라고 제 생각이 들어요. 네, 어찌됐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와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 대상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여전히 그 문제 제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직접적 사고 원인과 관련은 없지만 이번에 이제 헌법재판소의 그 파면 사유에도 해당이 안 된 것은 여전히 규명돼야 될 의혹이 있어요. 도대체 그 골든 타임에 뭘 한 건지 저는 아직도 안 밝히고 있거든요. 부작위에 의한 고의적 살인 아, 일지라도 부작위에 이에 의한 고의적 살인. 예, 일 가능성은 열어둬야 된다. 인지 아닌지 저도 몰라요. 네. 하지만 이게 구조를 못한 게 고의적인지 어쩔 수 없었던 건지는 규명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것이 전 심지어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 그럼요. 네. 그것이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근데 고의적이었다라는 의혹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그 통영함 기억나세요? 네. 통영함이 그걸 이제 돌아갔잖아요. 예, 바다가 말고. 그런데 명령 두 번이나 네. 돌아가라는 명령을 퇴선 받고 명령을. 퇴선 명령을 네, 받았다는 네. 거예요. 이게 왜 이해가 퇴선 돼요? 그러니까요. 왜 퇴선 명령을 두 번이나 했는지. 그러니까 그리고 모든 책임을 끊임없이 청해진 해운에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문제가 있긴 하죠. 아무것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해진 해운의 잘못은 알아. 네. 그렇죠. 그 이외에 왜 해경은 해체가 됐고, 네. 그렇죠? 네. 청와대는 도대체 뭘 한 뭔가. 거야? 그렇죠.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은 왜 세월호 관련해서 그쵸.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그 압수수색 하지 하지 말라고. 그건 황교안도 똑같은 황교안 지금, 권한대행도 마찬가지. 마찬가지고. 이게 전부 조사 받아야 돼요. 네. 김수남 총장, 네. 황교안 총리 세월호 관련해서 당시에 지휘 라인이 어떻게 됐던 건지 전부 조사해야 됩니다. 저는 세월호 특조위 2기 특조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반드시. 반드시 해야 되고요. 예.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네. 더 이상 역사의 진실을 은폐할 수 없어요. 이건 제가 눈을 뜨고 있는 한,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눈을 뜨고 있는 한, 그리고 가족들의 눈물이 평생을 가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객관적이고 오히려 냉정하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 그게 정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19대 국회 때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저는 지금 정치인 이거 듣고 계시는 정치인이 계시면 단식하지 마세요. 단식은요. 정치인이 아무것도 못할 때 하는 짓이에요. 전 지금도 그게 부끄러워요. 솔직히 말해서 단식밖에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같이 해드릴 수 있는 위로라도 내가 그래도 당신에게 공명합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아이들 때문에 가슴이 아픕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전 울지도 못했어요. 저도. 그러니까 미안해서 울지를 못하는 제가 세월호 때문에 정말 울었던 건 낙선하고 나서예요. 그러니까 죄송해서. 예, 낙선하고 나서 혼자서 울고 계세요. 혼자서 정말 엉엉 울었어요. 그게 처음이에요. 울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마음껏 울었어야 됐는데, 근데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정치인분들은 정치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저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단식을 하는. 이건 정치 실패예요. 아유 그렇지만 그때 상황은 그랬어요. 2014년 당시에 사실 민주당 의원님들도 일부가 그렇게 적극적이었지 전체 다수는 맞아요. 또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아니었고요. 예. 특히 표 떨어진다. 네, 세월호 얘기하지 예, 마요. 표 떨어진다. 눈이 저는 그러니까 저를 좋아하시는 의원님들도 제가 노란 리본 달고 계속 선거하는 거 굉장히 걱정하셨어요. 떨어질 텐데 그리고 낙선할 텐데 지역에서 계속 빨갱이 소리 들을 텐데 꼭 그래야 되냐. 그래서 우리 캠프에서 저 후보 토론회 있잖아요. 네네네. 후보 토론회 때 제 노란 리본을 달고 나갈 건가 말 건가 때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순하게 그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뗄 수도 있는데 전 달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양해를 구했어요. 제가 달고 나가겠다. 전 이걸 고집하는 게 아니라 전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러니까 참 그런 것까지 지금은 어쨌든 과거를 예, 복귀하는 예. 시간이지만 그렇게까지 했었어야 됐던 네. 세월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맞아요. 이제는 다시 2014년 4월 16일로 그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정말 그 잠깐만 애가 없어져도 이게 어디로 갔나 막 굉장히 조바심이 나는데 지금 3년이 다 되도록 아이를 그 데려가고 집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런 9분이 엄마들. 지금 그렇죠. 그리고 구조가 예. 안 됐죠. 예. 근데 이제 이게 9명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세월호에 당시 승선했던 맞아요. 인원도 지금 정확하지가 않아요. 않아요. 특히 이제 화물 운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 비용 아끼려고 여객실 끊지 않고 그냥 화물차 안에서 배하고 그냥 같이 배 안에 그 차 안에 그냥 이 확인되지 않은 인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은 여전히 또 맞아요. 살아 있어서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여전히 밝혀야 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많다. 그리고 이걸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돼요, 진짜.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은 세월호 진상규명부터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세월호 리본 그룹이 떴다는 그 사진이 엄청나게 돌아다녔잖아요.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일종의 메시지, 네. 우리 마음 모르겠어요. 그 이걸 보시고 들으시는 분들 그걸 믿을지 모르고 전 사람은 마음, 그러니까 백성의 뜻이 하늘에 닿는다라는 얘기 옛날 네네. 말도 있잖아요. 전 그런 걸 그러니까 은연중에 신뢰해요, 믿어요. 네. 그게 우리의 마음이고 아마 그렇게 나갈 거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새로운 시작이요. 항상 직진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책에도 썼는데 네. 그러니까 제 책에 어떤 예를 들었느냐면 그러니까 타임지라는 미국의 예를 네, 들었어요. 네, 네, 타임지 잡지가 매년 올해의 인물을 뽑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2006년 올해의 인물이 유였어요. 유. 당신. 그렇죠. 당신 디지털 세대를 이끄는 당신 주역이다. 그다음에 2011년이 그 오큐파이 월스트리트를 주도한 시위자였어요. 맞습니다. 프로테스터. 네. 한 여자가 실제 그분이었다. 그다음에 2012년이 오바마였어요. 2016년은 트럼프였거든요. 그러니까 전 그걸 죽 써서 개준다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직선이 아니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미래로 나가려는 새로운 세대의 힘과 과거로 돌아가자는 구세대의 힘이 충돌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도 그렇고 예. 전 세계가 그래서 네. 이게 왔다 갔다 해요. 네. 하지만 어쨌든 미래로 나가겠다라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그게 컵에 물이 반이 찼든 반밖에 안 찼든 전 그 논쟁보다 더 중요한 건 컵에 물을 더 더할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그걸 기억하자. 우리는 그렇게 지그재그로 가면서 미래를 향해 날아갈 거고요. 네. 그게 우리 아이들 또 그 아이들 또 그 아이들을 위해서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약속이에요. 세월호의 부모님들이 바로 그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그재그가 되고 내가 시체팔이라고 욕을 먹고 어떨 때는 정치권이 지원했다가 어떨 때는 지원을 안 했다가 해도 이 세월호 부모님이 단지 자기 죽은 자식들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다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시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광장의 조울증처럼 불안하고 저도 불안해요. 실제로 그래요. 네. 저는 지역에서 2020년에도 너 또 실패할 거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역 일정도 아니, 되게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러니까 알아요. 열심히 하지만 네. 다른 의원이라는 다른 정치인이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월화수목 금금금으로 일하면서 반은 지역 일정을 하고 반은 전국 강의를 다니는데 네, 네. 또 어떤 분은 전국 강의 너무 많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 시간에 목욕탕 한 번 더 가고 등산로 한 번 더 가는 게 낫다라는 분도 계세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네.
그것이 그래서 제가 강연을 다니시면 또 다른 에너지를 얻지 그럼요. 않으세요? 예, 그 청년들 만나면서 힘도 만나고 얻으시고. 저는 심지어 청년들한테 뭐라고까지 약속했는데 제가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어떤 정치인보다 90% 이상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정치인이라는 얘기도 제가 지금도 듣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드릴 건 전 실패의 기록도 남길 겁니다. 그래서 책을 쓸 겁니다. 그래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실패의 기록도 남길 거고 그 기록을 딛고 여러분 앞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앞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 내가 함께 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도전하시고 네. 지금은 저같이 좀 더 준비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길을 닦을게요. 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쭉 길을 만들어 놓으면 그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시 길을 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시간을 벌어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시간을 벌어 제가 정치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미래를 위한 시간을 벌어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 정도의 능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벌 테니 여러분이 날아오르시라. 저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월호도 시작이고 또 지그재그가 있을 거예요. 정권 교체를 해도 또 네. 지그재그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근데 그 얘기 진짜 많이. 정권 교체 한다고 다 바뀔까? 제가 그 질문을 예. 가장 많이 받는데요. 예. 제가 뭐라고 우리 얘기를 삶이 했냐면 나아질 수 있을까? 그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럼 네. 제가 이렇게 눈을 똑바로 보고 질문하시면 아니 바뀌지 않아요. 그걸 아시잖아요. 근데 왜 저한테 질문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아니 은수미 의원님 지금 야당한테 투표하라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제가 우리가 바뀌는 만큼만 세상이 좀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 어떤 정치인이 아무리 훌륭한 정치인이 돼도 세상이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믿는 것은 틈새와 여지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MBC가 공영방송이 된다. 네. 상상할 수 있죠. 네. 예를 들어서 노동부 장관이나 공정위원장이 꽤 괜찮은 사람, 목숨 걸고 할 사람이 된다. 그러면 숨 쉴 여지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 40시간, 네. 최장 52시간만 일하게 하고 네. 최저임금 모두 받고 네. 예를 들어서 200만 명이 지금 최저임금을 못 받아요. 네. 그다음에 400만 명이 사회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모두가 사회보장하게 하고 네. 모두에게 산재 적용하고 네. 비정규직이 지금 노조 조직률이 1.8%거든요. 비정규직 노조 조직률 입법 없이 10%까지 만들 수 있어요. 10% 만들고 이걸 네. 제가 국민기본선이라고 책에 네. 써놨는데 네. 이걸 한다고 해봐요. 네. 그럼 여지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청년들한테 물어봐요. 우리가 최저임금 10,000원으로 올리고 그 네. 10,000원을 모두에게 적용한다고 할 때 여러분이 정규직이나 괜찮은 일자리 말고 여러분이 꿈꾸는 새로운 도전을 한 번쯤은 해볼 만하지 않아요? 그 실패한다 하더라도 내가 최저임금 10,000원 받는 일자리는 찾을 수 있고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네. 제가 사회보장을 최저임금을 평균 70에서 80% 정도를 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실직자나 구직자한테 주어야 된다. 그 돈이 얼마 안 들어요. 그런 걸 다 하는데 3조에서 5조 정도밖에 안 들거든요. 그걸 한다. 그걸 경험을 하면 한 번쯤은 청년 시기에 한 번쯤은 새파란 도전을 해봐요.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는- 하죠. 그러니까 그걸 근데 이제 해보자는 거죠.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그럼요. 있으면 도전할 수 있는데 지금 청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여기가 늘 마지막에 벼랑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이 벼랑 끝 전선에서 계속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맞아요. 인턴 계속 파견 노동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더 물러설 데가 없는 거예요.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지를 의원님 같은 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아니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그럼요. 낫대잖아요. 그러니까 비빌 언덕을 좀 정치인들이 정치권에서 좀 만들어 주시면 그게 가능성이 열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번 정권 대선, 교체라는 거예요. 이번 그러니까, 대선이다. 예, 그러니까 대선에서 세상을 바꾸는 건 여러분이 하시고 우리는 그 여러분이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틈새, 예. 여지, 음. 정말 이 숨쉴 공간 이걸 목숨 걸고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것조차도 저는 정말 명예 이런 거 구하지 말고 내가 1년이든 2년이든 주요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목숨 걸어주기를 정말 바래요. 네. 그러니까 내 세대에서 그걸 볼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는요. 우리 같은 아날로그 세대가 이해도 못하고 네. 주도 못해요.
네. 우리는 아날로그 세대예요. 그걸 디지털 이주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주민들은 힘들어요. 이 청년들이 디지털 원주민이에요. 2세대의 주인이에요. 4차 혁명 이 청년들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지를 만드는 것. 그게 이번 대선이고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꼭 야당에 투표해 주십시오. 야당이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아, 마지막에 또 이렇게 좋은 얘기 하시다가 네. 야당에 투표해달라 스스로. 그래서 저도 최선을 네. 어떤 형태로든 최선을 다해서 네. 정말 주인이 주인일 수 있도록 만들어 볼게요. 지금 주인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네, 박근혜와 그동안은. 최순실이 주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드릴 테니 그 여러분이 이제 길을 여십시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청년들이 정말 은수미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기운을 많이 회복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시 한번 광고할게요. 이 책 팔러 나온 건 아닌데 그냥 모신 건데 은수미의 희망마중이라는 책에 정말 그 많은 청년들과의 그 질문과 답변으로 기록을 하신 거라고 해요. 저도 아직 안 읽어봤는데 저도 읽어보고 그 논평도 하고 그럴게요. 서평도 쓰고 그럴게요. 근데 어쨌든 이런 기록이 그 공감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세대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공감과 공유인 것 네. 같아요. 이게 정말 별천지, 그러니까 소통, 공감, 공유 이런 키워드로 한국 사회를 열어나가지 않으면 또 박근혜 최순실 같은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이거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원님 저희 그때 아시죠? 되게 많이 늘었어요. 전 세계 499개국에서 그래요? 나라가 그렇게 많냐? 혹시 도시 아니냐? 정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와. 어쨌든 그런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말 해외에서 그 함께하시는 그 분들은 정말 눈물 나요. 뭐 칠레에서 뭐 어디였죠? 온두라스, 뭐 남미가 계속 얘기 나오네. 그리고 뭐 미국, 뭐 중국, 호주, 뭐 싱가폴, 뭐 뉴질랜드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끝으로 우리 희망의 메시지, 희망을 마중하러 가기 위한 희망 메시지 간략하게 말씀 주시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해외에 계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는 게 해외에서 이번에 투표할 수 있어요 이런 메시지도 네. 보내고 정말 그 많이 질문 주셨어요. 네, 그 이제 된 거잖아요. 이제 됐어요. 예. 이제 돼서 그렇게 외국에서 한국어 촛불을 보면서 이 힘을 얻는 그리고 힘을 주는 그런 여러분들 그리고 국내에서 또한 그것에 반응하면서 그 힘겨운 현실에서 도전하시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다시 이 말씀 드려요. 좀 우리가 현실을 알아요. 그리고 저는 그 숱한 좌절과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여러분들을 우리 스스로가 서로 확인했습니다. 바로 그 스스로가 우리 시대를 만들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시대가 오고 있어요. 봄이 오고 있고요. 제가 봄마중 희망마중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여러분 2016년 올해의 인물이 바로 여러분이었고 2017년 올해의 인물도 또한 여러분이 만든 대통령일 겁니다. 기억하시고요. 항상 제가 옆에서 응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팥장도 정말 감사드려요. 네, 오스트리아 비엔나입니다. 저 당연히 투표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지금 듣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의견들 지금 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은수미 의원님 오랜만에 너무 반가웠고요. 그리고 세월호 인양 정말 차질 없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네. 당부 또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의원님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까지 제거하지 못하면 또다시 증식하는 헬리코박터 HP7으로 더 강하게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